아까부터 쇼핑에 푹 빠진 윤재 씨. 윤재 씨는 최신 트렌드를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MZ세대인데요. 이런 윤재 씨에게도 반전 매력은 있습니다. 지금 영문으로도 작업하시나요? 네. 초록이라고 해서 abstract라고 해서 이 연구의 요약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이 연구 요약을 먼저 한글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작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한 윤재 씨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진로는 집안 사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북한 얘기나 통일 얘기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그마한 꿈이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관련 연구를 하는 게 꿈. 그날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 중인데요. 몇 년 전에 다녀온 뉴욕 출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뉴욕 자체가 좀 경제 도시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많이 몰려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했었지만 뭔가 좀 활기차기도 했었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그게 제일 좀 인상 깊었었습니다. 윤재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웅장한 자태의 UN 본부입니다. 여기가 UN 본부 건물. 굉장히 크네요. 네네. 직접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본부 건물을 외부에서 조금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UN 직원분들이 그쪽에서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이런 데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유엔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입니다. 윤재 씨가 놀란 건 이런 유엔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엔의 돈독한 관계는 1999년 완공된 대한민국 대표부 건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97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59년도에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11층까지 단독으로 그 건물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게 유엔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네. 당시 윤재 씨는 대표부 차석 대사를 만나 유엔이 보는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MZ세대인 그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유엔에 가입조차 못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까요? 한국이 처음으로 유엔 가입을 시도한 때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인 1949년입니다. 유엔 가입 요청 국민총궐기도회가 지난 1월 7일 유엔 가입 전국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강요와 각 관공서 직원들, 학생,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유엔의 신규 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되는 방식. 한국의 첫 번째 유엔 가입 신청은 안보리 이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만 구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데요.
이후에도 10여 차례의 가입 시도는 번번이 무산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소련과 또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북한의 입장을 더 두둔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가입 신청을 내면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가입이 되지 않았죠. 정부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거에 대한 그 좌절감 또는 그런 것이 이제 컸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한국 정부는 일단 정식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여합니다. 옵서버 가는 거는 보기만 봐요. 옵서버 실제 회의 돌아가는 것만 하지 거기에 참가를 못한다고. 그는 참가를 하려고 하면 팔을 올려가지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청을 해도 잘 안 좋다고. 그러다 보니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도 우리는 안건을 제출할 수도 투표에 참여할 수도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서러운 신세가 당시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표결권이 없고요. 회의에 참여해서 발언을 하는 것도 유엔 총회나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고 그냥 위원회에서는 발언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국가인데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유엔에서는 구경꾼의 역할 또는 참관자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좀 서러운 면이 있다고 봐야죠. 좀처럼 열리지 않는 유엔 정회원의 기회는 80년대 말 시대의 조류가 바뀌며 찾아옵니다.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의 높아진 국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국제 정세도 우리의 유엔 가입에 유리한 쪽으로 급변합니다. The atmosphere was friendly, straightforward, open. I think if a meeting can improve relations, I think this one has. 이 무렵 한국 정부는 탈냉전 기류에 힘입어 적극적인 북방 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각국의 수도와 유엔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외교전을 벌입니다. 나도 많이 따졌어 그때 나도 여러 나라를 정부에서 우리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런데 여행하고 할 것 같은 돈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돈을 쓰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얼굴을 좀 내놔놓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도 그때 많이 다녔어. 당시 정부는 유엔 가입을 최대 현안으로 두고 모든 외교력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엔에 가입을 하면 사실상 그 유엔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서 국가로 승인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우리가 서로 한 나라라도 더 외교 관계를 많이 맺어서 국가 승인을 받으려고 경쟁을 했는데
유엔에 가입하면 그런 경쟁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유엔 가입 경쟁을 벌인 남과 북의 이야기는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는 유엔 가입 노력이 절정에 달한 1991년 소말리아에 파견된 한신성 대사는 유엔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선물을 공수하며 공을 들이는데요. 아니, 뭔지 알아야지 내가 대통령 앞에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이거 저 소말리아 선수단 입장하는 거 잘 보이는 거지? 예? 아니,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못 봤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부탁한 건데 확인 안 했어? 대사님, 드디어 대통령 면담. 대한민국 역사적인 유엔 가입. 소용없어. 딱 봐도 이북놈들 공작이잖아. 이제까지 외교차량 습격한 무장 강도들이, 이건 68년부터 AK-47을 베이스로 만든 68식 보총. 또 이건 AK-47을 저격용으로 개량한 78식 저격 보총인데 이걸로 기사 한 방 터트리고 여기 외무부 장관 만나서 소말리아 지원 끊겠다고 하면 여기 대통령도 우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니까. 더도 말고 소말리아 대통령이 유엔에서 대한민국 가입을 지지한다는 그 연설 약속만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박수길 전 유엔 대사에게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는 북한이 많이 좀 유리한 상황이었나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굉장히 치저하게 아프리카 쪽에서 치저하게 파고 들어갔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왜냐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국제적인 이 역할에 대한 그것을 자기들 알려주고 자기들도 결과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가 이 유엔에 들어오면 자기들도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분위기가 형성되자 거부권을 갖고 있던 구소련과 중국도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이제 붕괴되게 됐잖아요. 소련이 와해되게 됐죠. 그래서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유엔 가입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면 소련이 수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모든 국가는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 건데 어떻게 유엔 가입을 반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고 그러자 남북이 각자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던 북한도 동시 가입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마저 사라진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태도를 변경하여 남북한이 멀지 않은 장래에 유엔에 같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 (46번째) 열린 유엔 총회에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됩니다. 무려 42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성과였습니다. 동시 가입되는 순간에 환호성이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럼 대단했지. 그런 환호성이 들리고
굉장히 그날 또 저녁에도 도민들도 또 뭐 그거 해주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한 행사였죠. 그때 막 좀 막 진짜 울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고 않고 그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가이반이 통과된 직후 남북한 대표들이 가장 먼저 한 건 총회의장 대기석에서 회원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었다는데요. 보수가 좌석하고 진짜 멤버들의 좌석하고는 1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m밖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한국이 이 말이야 1m를 극복하는데 1m 좌석을 극복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 나란히 개양되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보며 남과 북의 외교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정이지 않았을까요? 남북 간의 깃발이 함께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수건하였던 유엔 가입을 실현한다 하는 그런 감격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두 개의 깃발이 언젠가는 합쳐서 하나의 말하자면 통일된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이 내가 외교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30대 젊은 외교관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로써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대한민국. 국제연합 주재 대한민국 대표고 이 현판을 달기까지 실로 42년 8개월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국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중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 있으며 with stronger economies than before the pandemic,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considerable relative success in suppressing the virus and its devastating health impacts on our communities. So I congratulate you, Your Excellency. 글로벌 현안 해결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주도하는 중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국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옛날 유엔의 울타리 밖을 떠돌던 처량한 신세에서 위풍당당한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감사합니다. 가슴 뿌듯한 성과는 지구촌을 누비며 사력을 다한 인내와 악바리 정신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한국 생활 3년차 유학생 지로 씨는 한국의 온라인 수업에도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지로 씨는 필리핀 정부 무역산업부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서 개발 정책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요. 그녀가 한국을 선택했던 건 10년 전 한국에서 처음 타본 지하철 때문이었습니다. In the Philippines, it's very inconvenient to take the trains or even the buses. For example, if my work starts at 8, I have to wake up at around 4 or 5 in order for me to get to the office because there's so much traffic, and for a 10-kilometer stretch, the drive will take 2.5 hours. So I'm very lucky because I can drive, but then imagine the commuters and the masses who hav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So they have to endure cramped spaces and at the same time long commute times. 대중교통이 불편한 필리핀과는 달랐던 한국의 대중교통이 지루 씨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So the kind of public transport that I want to the Philippines, that I want to bring to the Philippines is the one that they have here in Korea because it's just so efficient and convenient. So they have various modes of public transportation. You have buses, you have the subway, you have the BRT, and as I've said, alternative modes of transport such as scooters and bicycles.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마트에 구경하러 가요. 그럼 지하철 자주 이용하세요? 네, 자주 이용해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가는 거 약속 시간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고 많이 편해요. 필리핀 기차는 열차 시간표 없고 사람들이 약속 시간 지킬 수 없어요. 마음이 아쉬워요.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 한 카드만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다른 티켓으로 가는 게 좀 불편해요. 혼자 이렇게 잘 다니시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못 만나도 혼자 지하철 노선만 보면 잘 다닐 수 있어요. 지루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지하철은 그녀의 한국 적응을 도와준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이거 필리핀 맥주예요. 맛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소맥. 소맥이요? 네. 한국 생활 3년 차,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지루 씨.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녀에겐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배워가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 수업하러 가요. 수업 시간 맞춰 가려면 버스 타고 해야 돼요. 지루 씨가 홀딱 반한 게 어찌 한국의 대중교통뿐일까요?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공공 서비스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ICT와 접목된 K인사제도는 세계 곳곳에 행정 한류를 일으키고 있고요.
한국식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려 중동부와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연수를 오고 있습니다. 이들 개도국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63달러에 불과하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거쳐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된 것을 보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abantu b'e Korea ekyanyamba nafuna n'omukisa ogutuukayo butuufu nembaagala nnyo bansanyusa nnyo kubanga abantu bakolaganira wamu era nange ekyo kyekulya kyenjayanira okubanga naffe tufuna omutima ogwo ogw'okukolaganira wamu era mbaagala nnyo.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역사는 지루 씨에게도 한국에서 희망을 꿈꾸게 한 이유입니다. I started learning more about the Korean development history, and I found out that actually in the 60s and the 70s, Korea was actually in a very destitute place after the war. But then it grew so much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How can they grow so much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감탄사부터 나오는 한국의 빠른 성장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유학생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So back in the 50s and 60s, Korea was a developing country, just like my country, Nigeria. But it amazes me how Korea has been able to change relatively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So I want to learn from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how they've been able to transform, that's engage in agricultural transformation, leading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n to services. And what it needs is to develop policies that can help tap the youth population in India. And I feel that Korea has done that really well when it started off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country, where it had a systematic trajectory. It started with the primary education, moved on to the secondary education, then moved on to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skills.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최고, 진실, 공유. 진적이. 대박. 아주 재밌어요. Hi, Korea. 개도국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기관 코이카의 올해 예산은 약 1조 원. 30년 전에 비해 56배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약 120여 개 국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코이카 해외사무소가 있는 44개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의 다크라고 하는 개발 원조 회의에 회원국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이 된 사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지원 형태도 진화해 초창기 개도국 인재를 초청하거나 훈련시키는 시기였다면 현재는 국가와 사업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quí está viendo lo que hemos hecho, pues. En cambio ahora, pues, ya esta es una gran ayuda para nosotros. Y antes, ¿qué es lo que hacíamos nosotros? Vender maíz para ir a traer los tomates. En cambio ahora es diferente.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당시 개발도상국의 방역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며 방역 체계 수립에 도움을 줬는데요. 에티오피아는 현재 3차 파동을 겪고 있는 상태고 이 3차 파동도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가 지금은 한 1,5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코이카에서 이런 글로벌 협력의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와서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라가 더욱 발전을 해서 더욱 폭넓게 그리고 많은 양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이 쏟아지는 데는 협력 대상국을 대상으로 수년 전부터 보건 사업을 펼쳐온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건국이나 아니면 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전화를 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전문가와 코이카들이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자문을 주고 필요한 의료기자재나 진단 물품이나 이런 보호복 같은 것을 빠른 시간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며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져 이 땅에 정착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전통의 트렌디함을 입힌 멋스런 한복에 시선을 뺏긴 한 남자. 어때요? 예.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오, 완벽하게 딱 맞으시는데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적인 스타일로 변신하셨어요. 모던 한복이 제 옷처럼 잘 어울리는 영국인 폴 카버시는 올해로 한국 생활 15년 차입니다. Hello? Are you there? Okay, I'll be there.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 네, 다음에 또 봬요. 한국에 살고 있는 영국인 후배와의 점심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너? 이제 나한테 뭐라는 거야? 당신은 형은 괜찮았어. 아직도 어려워요. 한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5년이 되는 영국인 친구 리처드 씨. 네, 저희 이거 2인 좀 주세요. 네.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인 리처드 씨에게 폴 카버 씨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든든한 조언자입니다. 처음 한국에 적응할 당시만 해도 영국인 리처드 씨에게 한국 문화는 생소했습니다. 나이 좀 많은 사람 술 같이 마시면 좀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회식하면 제가 혼자 소주병 혼자 해요. 왜냐면 영국에서 술 마시면 혼자 알아서 하죠. 네.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녁 먹으면서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2차 하는 거 2차 가서 치킨 시키고 맥주 마시고 그 다음에 3차 가서 꼬치 먹고. 그런데 리처드 씨는 어떻게 한국에 살게 된 걸까요? 5년 전 왔으면 그거 약간 한류에 딱 뜨려고 했을 때인데 한류 때문에 온 거야? 런닝맨, 무한도전 이 같은 브라이티 쇼 때문에 많이 보고 자꾸 저 진짜 한국 한번 여행하러 가고 싶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배달 문화도 외국인들에겐 낯선 풍경입니다. 배달 문화는 되게 좋긴 해요. 진짜 우리 글로벌 패스트푸드 음식점도 배달 시킬 수 있는 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공원에서도 시킬 수 있어요, 배달. 세종에서 들어온
피자는 드론으로 배달시킨대요, 공원에서.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는 한국의 문화가 편리하고 좋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좋긴 한데 또 어떨 때는 이 모든 거 빨리빨리 하니까 좀 신경 덜 쓰고 좀 안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건물 무너지거나 좀 안전사고 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좀 집중 좀 떨어지고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볶음밥 좀 해주세요. 같이 배고파요. 한국 친구랑 식당 가면 먹은 후에 볶음밥 해야 돼요. 한국 처음 왔을 때는 그거 항상 좀 놀랐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고기 구워 먹으면 고기 실컷 먹고 배 터질 때 갑자기 식사를 뭐 할래요? 밥일 거냐, 냉면이냐, 볶음밥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두 사람. 이제 한국인이 다 됐습니다. 이사 후 집 정리로 바쁜 폴 카버 씨. 아들의 이사 소식을 멀리서 접한 부모님. 영상 통화라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강남. It's not an area that we know very well. You've got your garden. It's nice.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오시던 부모님. 코로나19로 2년째 방문을 못하면서 아들만큼이나 한국이 그립습니다. Well, now you should be able to come out soon now, right? I've no idea. Whenever we can escape Plague Island, I might not want to come back again. 폴 카버 씨에게 15년째 거주 중인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되게 훌륭한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랑 비교하면 의료제도 훨씬 더 좋고 코로나 방식 대응 영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대중교통 훨씬 더 좋고 영국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은 이가 선진국과 비교할 필요는 없고 한국은 벌써 선진국 된 거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나라 없잖아요. 어디요 가도. 선진국은 보통 경제가 고도로 발달해 다양한 산업과 경제 체계를 갖춘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 높거나 군사력이 강하다고 선진국은 아닙니다. 고소득 국가이지만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중동 산유국이나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주로 이제 경제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력 플러스 정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 지수라든가 삶의 질 지표라든가 반부패 지표라든가 청렴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일까요?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게 확실해 보입니다. (1인당) 소득은 G7의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섰고요. 수년 전부터 전 세계를 홀린 K컬처는 글로벌 대중문화를 이끄는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붐은 자연스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K-팝을 듣다가 한국 음악의 매력에 이끌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를 품은 달리라는 드라마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어떤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발생 초기부터 높은 시민의식으로 외신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K-방역과 평화와 질서로 민주주의를 밝힌 촛불 시위 등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올해 7월 UN 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것도 이런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것. 웅크타드라는 기관 자체가 세계 무역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한국이 그 개발도상국에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보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관세에 있어서 어떤 이런 특혜를 약간 받아왔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식으로 개발도상국 A그룹에서 이제 B그룹,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럽과 그 북미에 가입된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런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관세 특혜를 받지 않고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대한민국처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1964년 설립된 UN 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미 이제 선진국이라고 국제사회가 공인을 했으니까 이게 잘못돼 버리면 창피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조금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선진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내 많고. 그리고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설렌다는 이들. 정앵길 씨에게 수십 년 전 그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창열 총리가 발표하는 날 내가 어제 오전 10시인가 내일 중대 발표한다고 미리 예보했어. 텔레비 앞에 앉아 있었어. IMF가 도대체 뭘까? 이제 그 뒷날부터 막 신문을 열심히 봤어. IMF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1997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합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부도가 난 기업은 2만여 개에 이르고 실업자는 100만여 명이 넘는 풍전등화 신세. 정앵길 씨는 부도난 나라 살림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데요. 이 국가의 국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뒷날 그 동아일보에 달러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가는가 그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금 수입하는데 돈이 달러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는 애기 돌반지도 막 늘려나고 할 때인데 금반지로 한번 모아보자. 금으로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금반지 뭐 행운의 열쇠 그거 말고도 거북이
예, 거북도 내놓고. 언도가 왔지, 언도. 그때. 언수저, 젓가락에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진짜 장롱에 고이 숨겨놓던 그때 다 내놨어. 자기가 결혼할 때 받은 쌀가락지인데 한 번도 뺀 적이 없는데 겁이 맞으고 나 이거 드리고 싶다 괜찮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같이 모시고 이제 화장실 가서 비누를 막 칠해가지고 그래도 안 빠지더라고. 왜냐면 요거는 예비 적고 마디가 굵으시고 아 그러면 내가 내 혼자 사서 해볼게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지금도 감명 깊은 거는 그 사모님 그 연세에 손가락 가지고 깎고 오셔가지고 되겠냐고 하시고 너무 믿지 못해.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1억 3천만 원이란 큰 돈이 모였습니다. 망설이도 안 했지. 그냥 뭐 기분 좋게 보면 다 내려가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아이 내 검은 거 팔찌 10돈은 안 줘도 될 걸 하는데 내가 지금도 솔직한 얘기다. 예 지금 40돈만 줘도 될 건데 왜 굳이 50돈을 내가 막 찾아가야 되겠냐 요즘 생각에 그 당시에는 즐겁게 줬는데 팔찌 10돈 그때 안 줬어야 되는데. 정 씨와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쏘아올린 금모으기가 기폭제가 돼 이듬해 범국민적 캠페인도 시작됩니다. 당시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던지 지금도 IMF 하면 가장 먼저 금모으기 운동이 연상될 정도인데요. IMF를 조기 졸업하기까지 이름 모를 국민들의 공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런 나라의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일행. 최근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됐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 전혀. 코리아 이러고 항상 반응이 그래. 그게 하면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그런 국민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부심이 큰 만큼 모두에게 수고했다 토닥이고도 싶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보다 나은 삶, 보다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부단히도 달려온 평범한 국민들 덕분이니 말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어깨가 절로 으쓱하단 정행길 씨에 비해 다둥이 아빠 영훈 씨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영훈 씨에게 아이들 등하원은 만만치 않은 일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피디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카메라 찍으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빠도 카메라 있잖아. 선생님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고만고만한 개월수의 아이가 셋이나 되는 데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등하원 시간을 맞추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데요. 근데 나 소라게도 먼저. 뭐 만들었어? 소라게도. 그래서 제가 셋 다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원래 이제 첫째 둘째는 뭐 와이프가 데리고 오고 제가 막내 데리고 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매일 직접 이렇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네네. 아침에 이제 등원 시키고 그리고 하원하고. 이렇게 부부 두 분이서 막 나눠서 데리러. 나눠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일부의 얘기일 뿐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영훈 씨. 하나, 흔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방 있지? 아빠. 내시면은 대부분이 하원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맞벌이를 저희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 중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저희는 좀 상처가 되는 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준이설이 아버지 왔네. 아이들 다 갔나 보다. 그렇게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상처가 돼요. 퇴사를 고민하거나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 어릴 때는 일을 안 했죠. 어린이집 보내면서 일을 했어요. 이제 근데 또 초등학교 가면 또 일을 많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늦게까지 안 봐주니까. 힘겹다고 느끼는 게 육아뿐일까요?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도 현타가 오게 하는 걱정거리입니다. 저희가 집값이 지금 3억을 넘거든요. 전세값이. 그리고 뭐 매매는 뭐 5억 이상 되고 하니까 저희는 반전세로 해서 한 1억 2천 정도 대출 받고 월세로 월 50씩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막 생기면서 그러면서 또 빚이 또 생기고 그래서 그거 갚는 거 그리고 우리 집세 내는 거 하면은 사실 이제 제 월급이 거의 까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나 이런 것도 이제 와이프가 벌어서 와야 우리가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자살률. 사회 전반을 파고든 불공정, 불평등과 나날이 벌어지는 빈부격차. 서로가 편을 갈라 맹목적 혐오와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에 맞게 사고가 성숙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입니다. 양극화된 이 사회가 보여주는 반면이 주거 문제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이제 아까 그런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게 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아직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선진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껍데기는 선진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잘 도시화되었고, 깨끗한 환경이 되었고, 그렇지만 삶의 이면을 들어봤을 때는 아직은 후진국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떠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3대 요소,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적 발전, 이 3대 요소 중에 우리는 이제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사회 전체가 그런 포용적인 정책으로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다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때가 된 거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정부도 좀 더 포괄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절실한 꿈을 실현시킨 지난 70년. 이제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나라보다 대한민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에겐 위기가 닥치면 똘똘 뭉쳐 헤쳐나가는 저력이 있으니 말입니다.